안녕하세요. 베리지에게 여러분. 이번 시간 118회차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제1상사로 해서 여러분들 회사 모두 다 복원해서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1번의 기초정보관리와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하는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과 관련해서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등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열어서 이 기초정보관리 쪽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클릭을 해서 관련된 내용 카드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탭으로 클릭해서 이동을 해준 다음에 맨 아래 5번째 라인에 99851 넣어줍니다. 자, 나라카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형 매입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카드 번호 들어갑니다. 5527에 자 0622에 2804번에 그 다음에 8446번입니다. 카드 종류는요 사업용 카드다 라고 해서 회사의 법인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줍니다. 자, 코드 넣었고 거래처 이름, 나라 카드 넣어주셨고요. 사업용 카드도 설정하셨고 매입의 카드 번호까지 등록을 하셨다면 6번 라인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정확하게 등록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엔터만 눌러도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 거래처별 초기월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채권 채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은 이 전기분 재무제표 아래쪽에 있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월을 할 때는 항상 F2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자, 외상 매출금 들어가서 서울과 대전이 만약 없었다면 여기서 F2 눌러서 거래처를 불러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거래처가 모두 다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대전의 금액을 보았더니 서울이 1000만 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자, 위에다가 이렇게 덧붙이듯 10++ 엔터 눌러주시면 차액이 제로가 됩니다. 자, 반드시 차액이 제로가 되도록 여러분들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관리합니다. 채무 쪽 미지급금을 클릭해 보시면 강원, 부산, 경기가 있습니다. 자, 부산에 800, 그 다음에 경기가 1000만 원이 아니라 1200으로 금액 수정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액이 1000만 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강원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자, 누락되었을 때 F2 눌러서 강원을 입력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10++ 엔터 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주의사항이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전기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기부금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 기부금 이제 영업의 비용인데요. 이 누락되고 나면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서 원, 숭, 이, 제주. 자, 원은 원가 명세서는 상관이 없고요. 손익계산서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제주해서 재무상태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를 오가면서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열어서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하자. 자, 재무상태표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원가 명세에서부터 시작할 때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현재 맨 아래 빈칸에 기부금 300이 누락된 부분을 입력해 줄 겁니다. 입력을 하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기부금 비용이 증가한 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자, 기부 이렇게 쓰신 다음에 기부금 검색해서 써주시고 3++ 엔터. 자, 그럼 오른쪽에 당기순이익이 3,700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연결된 메뉴는 손익계산서 다음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셨을 때 당기순이익 아직 수정되기 전 금액인데요. 3,700으로 직접 수정을 해주셔도 좋고요. F6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당기순이익을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켜줍니다. 자, 당기순이익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6,700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700은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또 관련이 되어 있죠. 자, 현재 대차차익 마이너스 300이 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2월 이익잉여금.
375번에 2월 이익 잉여금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2월 이익 잉여금은 6,700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 6,700으로 수정을 해보자. 자, 이렇게 했더니 2월 이익 잉여금이 밸런스가 딱 맞았기 때문에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라지면서 창을 모두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요. 원가 명세서부터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까지의 관련성은 반드시 학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에 대해서 등록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가서 함께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반 전표다 라고 해서 이제 4월 18일 날짜로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주주총회에서 3월 26일 현금 배당 결의 후 미지급 배당금 100만 원, 배당소득세 15만 4천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미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대변의 예수금,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바로바로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전산회계 1급은 그 정도 내공을 갖고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6일을 가보셔라. 가급적이면요, 이 프로그램을 세팅하시는 분이요, 연결성이 다 인과관계가 맞게끔 세팅을 하십니다. 3월 26일 날 분명히 이렇게 2월 이익 잉여금을 줄여다가 현금 배당에 대해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회계처리 100만 원을 진행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아, 현금 배당과 관련해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을 만들어 놨구나. 그렇다면 이제 대변에 있었던 그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에 기록이 되는 얘기구나. 자, 100만 원의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 지불을 했으니 채무가 사라지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예수금이다 라고 해서 15만 4천 원의 세금을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않도록 3월 26일을 가서 확인했다면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을 쓰는 친구들은 없었을 거라 봐요. 대변에 있었던 걸 차변으로 정리해주는 단계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배당소득세뿐만 아니라 타인이 내야 되는, 상대방이 내야 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급여도 있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이자 비용도 있고 사업소득세나 기타 소득세에 대한 교육훈련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모두 원천징수했다라고 하면 예수금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118회차에 나왔던 문제가 119회차나 120차에 똑같이 나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건 누군가 내야 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다는 건 이렇게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써서 진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16일에 대한 분계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의 잡급 일당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잡급을 지급한 건데요. 차변에 잡급이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넣어줄 텐데 500번, 800번 중 영업부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800번 판매 관리비 쪽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25만 원이다 라고 하는 금액을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라고 해서 보통예금을 넣어주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원천징수액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금이나 이런 계정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8월 30일입니다. 자, 8월 30일 날짜는요. 외상 매입금 중 일부는 RA전자업을 발행해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지금 2천만 원이 외상 매입금이었다면 1,300만 원만 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죠. 나머지 700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이다 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30일 날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830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제주상사라는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고요.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2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가져다 쓰시고 그리고 대변에 지급어음이다 라고 해서 일반적 상거래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썼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일반적 상거래사의 어음 계정을 똑같이 밸런스를 맞추셔서 써주시는 거고요. 이때 거래처 쓸 때 이렇게 엔터 치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감점 처리가 되는 거죠. 147 이렇게 제주상사에 대해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 번호가 입력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어음의 액수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1,300만 원이다 라고 동일하게 등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예금은 저희 시험 보통 이제 언급 안 하면 거래처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그대로 거래처 없이 700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자를 했다. 신규 발행해서 증자하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증자하다예요. 여러분들 증자는요. 자본금이 증가하다예요. 자본금의 증가는 대변에 떴습니다. 대변의 자본금. 자, 반드시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예요. 액면가액은 500원, 주식수가 만주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돈을 보면 1200이었어요.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왜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식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불러요. 주식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월 24일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의 취득세는 토지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재산세 혹은 자동차라면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은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을 쓰게 됩니다. 내가 보유하면서 지출하는 것들은 이렇게 비용 계정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공장 설립입니다. 500번 코드로 이동을 하셔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라고 해서 대변을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하나카드 사용액이 201만 원, 보통예금 잔액 부족으로 180만 원은 결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언급이 없어요. 이때 조심할 점.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변에 미지급금 하나카드다라고 하는 카드 회사에 내가 갚아야 될 돈,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201만 원짜리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갚았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80만 원만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80이다 라고 180만 원만 지급이 되었어 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 카드 법인에 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제 결제가 되었다 미지급 계정에 대해서 조회해서 사용해라 라고 했는데 미지급 계정을 조회할 필요는 없었던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결제된 금액이 이미 알려졌으니까. 자, 그래도 조회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뭐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 12월 25일 날짜 12월 25일 날짜로 미지급금과 관련해서 어떤 거래처인지를 보시는 거죠. 혹은 전체 거래처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 친구들을 보시면 아, 여기 하나카드에 대한 내용 201만 원이 조회가 되고 있구나. 이 201만 원 중에서 180만 원만 이렇게 내가 결제를 진행했구나. 이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전표를 등록하기 전에 조회만 했다면 201만 원만 조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180에 대해서는 사라지고 현재 잔액 21만 원만 이렇게 남게끔 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고 푸셨을 것도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미지급금 계정 자료를 조회해서 입력하라고 했지만 금액을 친절하게 알려준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볼 필요는 없었더라.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멘트 하나하나에 예민한 친구들은 저런 멘트들을 볼 때마다 뭐지? 없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 드렸어요. 대부분은 의미 있는 표현들이 훨씬 더 많지만 간혹 저렇게 의미가 크게 없이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도 있으니 여러분들 문제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본인이 감 잡았으면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배기량이 998cc고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내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잘 수취했다면 매입 과세 거래다라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7월 30일 날 자, 51번 매입 과세 거래 공급가액 쓰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데요. 품목 수량 단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급가액 1,800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들어가 보자. 울산자동차로부터 라고 했으니 울산자동차 써주십시오.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였냐? 라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전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해보면 승용차 관련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라고 했으니 차량 운반구 대변에 20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신한카드라는 카드 회사로 거래처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를 수정해야 되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처럼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거나 혹은 배서 양도하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가지급금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회계 1급에서 거래처가 메인 매출 전표는 메인 거래처가 있지만 그 외에 거래처를 수정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상황 외에도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결제했다 단기 차입금에 거래처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경우보다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좀 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외상 미수금 자리에 금액이 있는 걸 보고서 외상 매입금인가 미지급금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미지급금으로 쓰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더라? 카드 결제니까 거래처의 수정이 필요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재료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네요. 두 번째 문제가 있었나요? 네, 1번은 지나가는데 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원재료 매입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상 증여다 라고 해요. 이 사업상 증여와 관련해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론 수업을 좀 꽤 잘 아는 친구들은 간주공급이라는 개념들을 배우실 거고 그 간주공급에 이 사업상 증여라는 개념을 참 잘 아시게 될 텐데 많이들 전산회계 1급에서는 부가세 이론을 막 스킵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본인들이 세무 2급을 넘어가실 거라고 한다면 간주공급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간주공급을 잘 모르겠으면 이 실습 내용이라도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8월 16일입니다. 이 8월 16일 날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을 하는 내용인데요. 거래처에 선물로 주긴 했지만 이 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오거나 그럴 때 매입세액은 모두 다 공제를 받았잖니? 그렇다면 너가 소비하지 않고 매출을 했어야 돼. 아니 근데 왜 매출을 안 하고 거래처에 선물로 주는 거야? 안 되겠다. 너는 이거 매출할 때처럼 똑같이 나라에 매출세액을 내야겠어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출세액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는 일단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상 증여, 즉 거래처에 선물을 줄 때 세금 계산서 발행할 일 없고 결제를 대금을 결제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건 없었을 거야. 그럼 증빙이 없었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를 못 입력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그래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14번 건별, 무증빙이나 영수증일 때 쓰는 이런 건별 계정을 쓰도록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었는데요. 왜 논란거리였냐면 사실 시가가 이 110만 원이다 라고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시가가 11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 자리에다가 이렇게 110을 기록을 했을 때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으로 쪼개지니
아, 요게 정답이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준 거죠. 이 원재료 매입처에 대한 명칭은 나오지 않았으니 거래처 없이 분개해서 3번 혼합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원가 그대로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원가 60을 넣으면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다라는 원재료 매입처에 대한 500번대 비용을 썼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차변에 매출원가 계정을 쓰지 않는다면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8번으로 타계정 대체, 제품에다가 타계정 대체를 넣어줬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푼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이거 정답 인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던 친구들도 있더라. 하지만 원래 출제자의 의도대로 한번 언급을 해보자고 한다면 실제 출제자는 이 물건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해서 시가 11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21만 원으로 기록을 해서 110만 원과 부가세 10만 원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는 내용이었고요. 거래처 없이 그 다음에 분계 3번 호나 대변에 제품이 원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원가는 60짜리였으며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다 라고 해서 500번대 원재료 매입처에 대한 부분이니 500번대로 해서 71만 원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 넣어준 다음에 제품은 타계정 대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 원가에 부가가치세 없고 시가에 부가세 없이 이렇게 시가가 110이니까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나라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가 이 매출 쪽 거래처, 제품 매출 거래처였다 라고 한다면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였겠지만 원재료 매입 거래처들은 이렇게 500번대 코드 번호를 써준다는 거.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간주 공급을 진행할 때는요, 간주 공급에 대해서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정상적으로 매출을 했다면 110만 원에 대한 시가로 해서 부가가치세 이렇게 11만 원을 내가 받았을 거야, 소비자에게. 그 매출세액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계산을 해서 나라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 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알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9월 19일로 가서 진행을 해보자. 자, 9월 19일 영업부 직원들의 사내 체육대를 위해서 단짠 도시락 일반 과세자에게 도시락을 주문하고 BC 카드로 결제했다. 57번 카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액수를 보시면 55만 원의 도시락 세트가 나와 있고요. 거래처는 어디였느냐라고 했을 때 단짠 도시락 이렇게 해서 단짠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자, 분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카드 회사는 BC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했으니 카드사에 F2 BC카드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카드 회사에 대한 부분은 4번 카드로 진행을 해주시면 대변의 미지급금에 알아서 BC카드가 기록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영업부 직원들의 사내체육대회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저는 카드로 했지만 3번 혼합으로 진행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어요. 그 친구들 대변에 미지급금 들어가 놓고 반드시 카드 회사를 이렇게 BC카드로 바꿔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단짠도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BC카드로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0월 30일 날짜 1톤 트럭의 차량 수선을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카과, 현과 이런 내용들, 아니면 카면, 현면 이런 내용들 시험에 꼭 나올 거다. 왜냐? 이 시험이요, 요즘 세금 계산서 이미지도 보여주고 싶고요. 카드 전표에 대한 이미지도 보여주고 싶고요. 현금 영수증 이미지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 뭔가 이 AT 시험처럼 조금 더 실무적인 접근성, 실무의 냄새를 풍기는 시험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과, 현과 혹은 카면, 현면에 대한 이런 증빙드리는 거래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의 현과 61번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공급가액을 보시게 되면은 25만 원에 25,000원 더해서 27만 5천원 전체 결제액을 넣어주십니다. 카과나 현과 건별은요. 이렇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넣어주시는 거고요. 거래처는 어디였을까라고 했을 때 거래처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 아래쪽에 혹시라도 공급자가 있나 봤더니 가맹점 명의 차차차 카센터예요. 그래서 차차를 넣어주시면 차차차 카센터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라고 하니 요 분계는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결제했습니다 라고만 나오고 있나요? 자,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했다 라고 되어 있고 차량 유지비로 쓰세요 라고 했으니 두 가지 내용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계 현금으로 처리하시고요. 공장 운반용 차량이니까 공장 제품 운반용 차량이니까 차량 유지비다 라고 해서 500번대 공장 쪽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500번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금으로서 출금 진행을 해주셔도 좋고 혹은 아까 앞에 뭐라고 했어요? 3번 혼합으로 해서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만약에 그 끝에 내가 설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모두 혼합으로 처리를 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급적이면 현금이든 외상이든 카드든 기능을 익혀서 하는 게 더 정확하더라. 자,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확인서 보입니다. 영수증 세금 계산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과 관련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라고 했으니 매출 거래네요. 자, 매출 거래와 관련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거래와 관련해서 11월 10일이다. 자, 12번 영세 거래다. 공급가액 들어가자. 공급가액은 제품 500에 10만이다 라고 해서 품목 수량 단가 넣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천만 원이다 라고 알려줬으니 한꺼번에 5천을 기록하셔도 됩니다. 자, 거래처는 대림전자에 라고 했습니다. 대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전자세금 계산서 체크해 주시고 019부는 구매 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서류 번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쵸? 서류 번호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한 승인 번호이지 여기서 요구하는 서류 번호가 아니에요. 넣을 필요가 없더란 얘기예요. 자, 분계는 3번 혼합할까요? 아니면 2번 외상? 자, 제품을 팔았죠.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외상 매출금이구나. 그럼 2번 외상으로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대변의 제품 매출 5천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좀 더 빨리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여러분들 6번 대표이사 김재일이 개인적인 휴가를 위해서 요트를 자, 해양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별도로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결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자받았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뭐랬어요? 카드 거래 그리고 이렇게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 이런 부분들은 메인 거래처와 달리 여러분들이 아래 가지급금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는 배서양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배서양도에 대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거래처를 써주는 걸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을 때 54 불공제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 업무와 무관한 지출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1억 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거래처에 대해서는 김제일이 아니라 해양으로부터 구매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였냐? 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전자 맞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었다고요. 분계 혼합으로 처리를 해서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이 가지급금입니다 라고 하는 계정으로 써주시며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일 텐데 이때 조심할 점 앞에서도 계속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김재일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꼭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혹은 감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점표나 메인 매출 점표에 수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KCT 넷으로부터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원재료로 회계 처리했지만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 구입했습니다. 자, 외상도 아니고요. 현금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니까 비품으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자, 지출증명용 현금 영수증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니 혹시라도 매입 과세나 이런 걸로 처리가 되었다면 현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는 비품으로 처리를 할 거라고 다시 한번 이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열어놓은 상태에서 9월 28일 날짜를 들어가 봅시다. 자,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들어왔을 때 매입 과세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매입 과세로 잘못 처리가 되어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정을 해야겠구나. 자, 얘를 뭘로 처리하자? 현금 영수증은 61번 매입의 현과, 공급가액 100만 원의 부가세, 그리고 KCT 내 거래처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이상이 없더라. 자, 전자세금 계산서랑은 상관이 없어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외상 아니고 1번의 현금,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 처리하자? 비품으로 처리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느냐? 네, 없습니다. 현과로 바꿨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품으로 수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여기요. 공장의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해당 지출은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자산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군요. 자,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나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나 이런 언급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보시겠죠. 자, 11월 2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보면 개발비와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 연구비 지출을 했지만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경상연구개발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상연구개발비로 바꿨을 때 공장 쪽이니까 500번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대변의 현금과 관련해서는 결제가 바뀌었다,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없으니 이렇게 개발비만 경상연구개발비로 바꿔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래쪽에 결산 정리사항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외화에 대한 환산,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내용, 이런 선급 비용이나 환산에 대한 내용들은 수동으로 일반 전표에 등록을 하셔야 되겠고요. 법인세에 대한 내용 선납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자동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에서 소재한 거래처 문차이나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채의 경우에는요, 환율이 지금 올라가면 내가 갚아야 될 원금이 늘어나니까 손해를 보게 되겠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게 될 텐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2,000달러 곱하기 1,120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2,000달러 곱하기 1,120원 이렇게 했더니 224만 원이 되었어요. 220만 원짜리가 224만 원으로 4만 원이 상승한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원금이 증가했다고요. 원금의 증가에 대해서는 부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을 진행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12월 31일 날 대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 어디 거? 문차이나. 자, 문차이나라는 외상매입금이 4만 원이 증가했다. 차변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외화를 환산해서 결산 때 환산해서 손해를 봅니다. 라는 외환산 손실이 보이는 거죠. 자, 혹은 이걸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22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2,000달러다 라고 한다면 1달러당 1,100원에 빌렸구나. 1,100원에 빌린 걸 지금 갚으려면 1,120원이나 주면서 갚아야 되니 내가 갚을 액수가 20원이나 상승했구나. 20원 상승한 게 1달러당 20원이니까 2,000달러를 갚으려면 4만 원만큼 갚아야 되는 원금이 상승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구나 라고 계산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입니다. 10월 1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요. 지금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회계연도가 지금 24년도거든요. 24년도는요. 10, 11, 12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돼야 되고요. 내년도 9개월치는 선급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뭘로 처리했냐 이거예요. 보험료로 처리했다면 내년도 걸 선급 비용으로 바꾸겠지만 반대로 여기 보시다시피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9개월치는 선급 비용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만 당해년도 시간이 지난 거 10, 11, 12 이렇게 3개월치는 뭐가 돼야 돼요? 보험료가 돼야 됩니다. 자, 72만 원이 전체 12달 1년치 12달분에 대한 보험료였다고 한다면 한 달에 6만 원씩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이렇게 3개월치 18만 원은 더 이상 선급 비용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겠더라? 당해년도 보험료가 되어야겠더라. 자, 그래서 차변에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니까 보험료를 500번대 코드로 해서 18만 원 써주시고요. 대변에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급 비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10월 1일 날짜로 전표를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냥 막연히 상상해서 풀지 마시고 10월 1일 날짜 전표를 들어가 보면 아하,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되어 있구나. 근데 선급 비용은 보험료를 써줘야 돼. 보험료 써주려면 선급비용 중 당해년도 시간이 경과된 만큼을 보험료로 써줘야 돼. 이렇게 접근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요. 반드시 이제 결산자료를 이용해서 푸세요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선급비용에 대해서, 선납세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항상 조회해서 쓰세요라고 해요. 이 조회를 하라고 하면 계정별 원장 가서 조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요. 여기 앞에 나온 금액이 조회된 금액입니다. 계정별 원장 가서 조회될 만한 금액이 여기에 바로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0이었구나 라고 가져다가 쓰시고 그런데 전체는 1370이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650이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720만 원, 72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720을 가져다 쓰면 마지막 토탈 합계가 법인세 등이 1370. 그래서 훨씬 더 쉬워요. 다만 쉬운 대신에 꼭 조심해야 될 건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사실 수동 문제로 3개만 나왔다면 이것도 사실 내가 일반 전표의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는 거였다면 전표 추가 누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산 자료를 한번 열었다,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꼭 전표 추가는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입니다. 1분기 중에서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적은 달, 제품 매출에 대해서 월별 비교를 하셔야 되겠고요. 차이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또 자, 제품 매출에 대해서 월별 비교는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시면 월별로 내가 제품 매출 계정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1월부터 3월 달까지 제품 매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은 달 1월 1억 2,038만 원, 제일 적은 달 5,590만 원 둘의 차이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가져다가 계산하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쓰시겠죠. 자, 마이너스 5,590이다 라고 해서 5,590만 원까지 기록을 해주시면 6,448만 원이 나옵니다. 답을 이렇게 64480,000으로 입력을 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6월에 지급한 외상 매입금. 6월 한 달 동안 외상 매입금이 나간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 보셨던 총계정 원장에서 봐도 돼요. 6월 한 달이잖아요. 6월. 그 다음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에요. 부채의 감소, 지급을 하면 차변이고요. 그래서 액수가 1,540입니다. 이 1,540을 이렇게 보셔도 좋고 혹은 계정별 원장으로 와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계정별 원장으로 와서 본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6월에 6월 251번,
이렇게 보게 되면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인데 대변은 외상으로 매입할 때 생기는 거고 차변에 쓴 금액이 내가 지불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보통예금에 대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급했다. 외상대금을 결제했다. 이걸 보면서 조금 더 확신을 얻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40. 자, 혹은 뭐도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거래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거래처를 검색해서 이 외상매입금이 사라질 땐 차변으로 사라져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서 찾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걸 찾아서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자, 그러면 매입 매출장에서 찾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매입 매출장에서 어떻게 찾느냐? 자, 조회기간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매입 거래인데 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불공제 거래를 알고 싶어. 이렇게 해서 매입 세액은 얼마니까? 라고 물었으니 세액을 25만 원을 대답해 주는 거죠. 자, 또는 어떤 친구들은 부가가치의 신고서를 들어갑니다. 이 신고서를 들어가셔서 4월부터 6월 달까지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월에서 6월을 가보자. 자,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라고 하면 여기 바로 이 공급가액이 아닌 세액 25만 원을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 25만 원만 잘 어디서든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뉴에 대해서 어디 들어가지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확신이 있거나 난 여기가 편해 라고 하시면 거기로 빨리빨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요. 118회차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118회차를 풀어드리게 된 내용은요. 실제로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118회차 시험을 봤는데 저는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풀이 과정이나 풀이 영상을 올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어서 네이버 카페에 있는 그 요청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전산회계 1급 풀이 강의를 전달해 드립니다. 자, 잘 보셨으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토대로 또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잘 합격하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